짝퉁 관련한 기사에 언제나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썼을 때 지능화된 수법이라고 한 게 제조 범죄 조직이 그 기능공들을 섭외를 해서 선주문을 받고 비밀 공장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뭐 가방 100개, 뭐 옷 뭐 300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고 나면 몰래 팔고 공장을 비우고 흩어지고 다시. 흩어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이제 다 옛날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뭐 중국에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들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판매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몰래 팔 필요가 없고 온라인. 온라인 때문에 많이 마켓이 네. 커졌구나. 네, SNS로 팔고 온라인 마켓에 올라오는 것도 상당수 짝퉁이 있고 맞아요. 그렇구나. 최근에 벌어진 그런 아주 좀 대표적인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범인 일당은 이제 남매예요. 남매. 네, 남매고 그래서 여동생이 소셜 미디어로 회색 클럽을 해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보내면은 오빠가 그거를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쓰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얘기하고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특 S급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고 아니 이분들이 판 가짜가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가방인데. 와, 가짜가 H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와, 정가는 얼마길래? 정가 1억 1,000만 원. 이 고객들은 일단 뭐 대학 교수, 의사 이런 분들입니다. 가격 때문에 뭐 그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1억 1,000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거는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면서요. 네,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분이 모은 그 회원이 2,300명이에요. 2,300명이고 그 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발을 했는데 회원제 사이트에서 중국산 특 S급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A씨 남매는 블로그와 밴드에 가짜 명품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이트 회원을 2,000명 넘게 모았습니다. 가짜 명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34억 원을 챙긴 A씨 남매는 포 등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적재 사건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실은 짝퉁 판매업소를 보고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너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걸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민사로는 절로 나가야 예, 돼. 예. 근데 짝퉁을 만드는 건 분명 범죄인데 네. 짝퉁인 거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거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구매하는 거. 네, 짝퉁은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죄의식이 없죠. 자기 이거 사는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범죄 조직의 수익이고 그 조직이 어디서 성매매업소 만드는데 투자를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수요 없어지면 싹 없어질 만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범죄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그 압수 물품 그 컨테이너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생필품 우리 쓰는 거 그런 것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압수 물품 놔두는 그런 네, 동원 창고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기묘하달까? 사실 이제 이 제품은 네. 그 아울렛에서 판매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는 분은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썼던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라인더도 아, 공업용 그라인더 네, 네, 가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깨져요. 그렇죠, 그렇죠. 깨지면 네, 이거 설명대로 나- 이렇게. 막 돌아가다 날아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막. 예, 예. 마스크도 짝퉁 있어요.
짝퉁인데 검정필 네.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획득. 이거는 한참 코로나 마스크 모자랄 때. 할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 물건. 이야. 그래서 만들자마자 인기 끈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또 짝퉁을 만들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씀만 듣다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짝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명품보다는 뭔가 신용과 브랜딩이 된 제품은 짝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 그걸 그 이름 보고 다 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검거가 된 사건이고 천삼 위조 사건입니다. 천삼? 네. 인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홍삼의 네. 등급인데 최고급 최고급. 최고급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파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짝퉁 판매업자, 짝퉁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짝퉁 만들면 정말 큰 돈을 벌겠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짝퉁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도용해야 그렇죠. 뭐 아주 그거를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삼 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합니다. 아,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싣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 별장에 가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경이 체포가 돼요. 피의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네. 뭐 자기들만의 그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네. 우리 저희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일당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그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적이 됐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네.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장지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네.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그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위조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제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귀엽다 뭐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 네, 이제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다.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 약이 나오는 게 네, 이건 무서운 얘기네. 네,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진짜 위험한데.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제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말라리아에 거죠. 걸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만든 가짜 약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품질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5살 미만 영아만 12만 2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무슨 명품 짝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문제 다른 거네. 네. 아닌가요? 목숨이 네. 걸린 거의 살인범죄인데 이건 그렇죠. 살인범죄. 차원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짝퉁 사건. 아, 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대재앙인데 이거. 대재앙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뭐 원전 납품 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이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그렇게 이제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에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설비가 원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게 가동을 네. 안 되거나 이러면. 네.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 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 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그 짝퉁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와, 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됐나요? 피해 규모가 9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엄청난 규모네. 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네.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 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네,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저 협력업체 이상하게 테스트를 빨리 받아. 부품 보증서를 이상하게 빨리 받아.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 전선 제어 케이블 건은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았던 게 맞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도 나중에 있고. 사고가 나서 네. 심지어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러면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좀 과도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효율이나 빨리빨리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런 전 과정이 투명하게 언제나 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네. 짝퉁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짝퉁도 충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명품을 짝퉁을 사는 그런 레벨부터 그 우리의 생명과 재산 네. 모든 사람의 그런 직결되는 안전이 직결되는 맞습니다. 그런 짝퉁까지 충이가 달라서 아까 명품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과연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산다는 것은 내가 정확히 돈으로 무엇을 사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명예와 그런 자존심을 사는 것일 텐데 그거를 싸게 가짜를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이 물건을 사는 것일까? 네. 그런 것부터 아까 그 안전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짝퉁이라는 맞아요. 표현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인행위죠. 대규모 살상과 관련된 그런 사기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서 범죄 조직의 돈벌이가 될 것이다. 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돈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제가 여의도 있을 때도 느낀 거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아도 너무 많다. 우리가 사실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얘기지만 뭐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과거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사기 범죄가 많을까요? 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국민 법감정이 사기는 형벌이 좀 낮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실제가 아닐지라도. 두 번째, 걸리더라도 돈은 안 뺏긴다. 그럼 몸으로 살다 나오지 뭐.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이런 사기 범죄를 좀 저지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사기 범죄자라 그러면 우리는 살인범에 비해서 조금 완화된 시선으로 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살인 같은 물론 목숨을 빼앗는 범죄에 비해서는 피해가 작지만 사기를 당해서 내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에 또 정신적 타격이 살인에 못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자살하는 분들 정말 많고. 맞아요. 실제 사기에 대한 형량이 어떻습니까? 형법에 사기 기본 범죄가 있고 기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제 금액이 진짜 많을 때 이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50억 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형만 없지 사실 살인죄하고는 동일을 하죠. 거네요. 근데 이 추징을 제대로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실제로 사기 범죄로 그 피해자들이 결국 자기가 그 편취당한 금액, 재산적 이익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 추징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 수치가 1%대 미만이 나옵니다. 액수가. 네, 액수가. 99%는 추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형은 사는데 피해 회복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감옥 가서 물론 나는 가슴이 시원한 건 있지만 저 사람한테 돈을 추징을 해서 나한테 돌려줘야 될 텐데 그 손해배상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다. 실제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90% 넘게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은 뻔뻔하게 잘 살고 안 친 내가 바보구나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와서 또 사기를 치잖아요. 또 사기를 치고 같은 업계에서. 그냥 뭐 아니나 여러 번 쳐서 감옥도 갔다 들어오지 뭐 연봉 5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들어가면 뒤에 남은 사람들은 사기 당한 사람들은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사기 범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탐구에 들어가시죠. 네. 알아주시고. 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후반부에 저희가 쫙 얘기를 듣고 더 듣도록 한번 하면 예. 사기 범죄의 기초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클래식이요? 네. 많죠. 많은데 가장 유명한 거는 폰지 사기. 폰지 사기.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다단계. 다단계가 더 유명하죠. 다단계. 예, 쉽게 표현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으는데 모은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네. 그럼 다 받을 줄 알지만 결국에는 앞에 사람들은 받지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이 모은 사람들이 마치 개주처럼 모은 다음에 개주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클래식한 사기예요. 1910년대에 나왔다 그러니까 1910년대. 예, 거의 100년 전 일입니다. 폰지가 뭐야? 폰지 사람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찰스 폰지의 사람 이름인데 마음 자체가 돈을 띄어먹을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잘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럴듯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홀랑 넘길 수 있는. 이 찰스 폰지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당시에 국제 우편 쿠폰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편 쿠폰. 예. 여러 나라에서 동일하게 파는 거였어요. 여러 나라의 환율이 다 다릅니다.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주면은 내가 이런 우편 쿠폰을 다 산 다음에 환율이 오른 나라에 가서 팔겠다. 그럼 수익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내가 그걸 대신해 줄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45일 후 원금의 50%, 한 달 반이면 원금의 50%를 주겠다. 높네요. 높죠. 90일이면 원금의 100%. 1년으로 치면은 400%의 수익률을 거의 눈덩이인데요. 보장한 겁니다. 근데 또 혜택자가 있었겠죠. 처음엔 줬죠. 그게 중요하지. 긴가민가니까 조금 넣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니까 돈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근데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앉아서 뚝딱뚝딱 하면 팔리지만 그 당시엔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번 가서 팔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대규모로 집행이 될지도 의문시되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국제 우편 쿠폰을 파는 우체국에 혹시 찰스폰지가 너희한테 쿠폰 팔았니?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처음 들었다. 우리는 그런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뭔가 이상하다고 돈을 빼죠. 한 명, 두 명 빼니까 찰스폰지가 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1920년 8월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고 하는데 5년 뒤에 거의 비슷한 거를 미국 가서 한 번 더 해요. 이건 잡혀갖고 이제 9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처럼 파는 이런 폰지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너무 잘 속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처럼 퍼지면서 지금은 폰지 사기가 어떤 클래식한 사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 많죠. 그중에서 제가 가장 유명한 사건, 정말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폰지 사기의 대명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네,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왜 유명했냐면은 이 피해 규모가 사기 행각 규모가 650억 달러가 나왔어요. 하나로 계산하면 지금 72조가 넘습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72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지금 SK이닉스인데 80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SK이닉스의 거의 90%에 달하는 정도의 금액을 이 폰지 사기로 사기를 친 정말 글로벌 사기꾼이었습니다. 글로벌 사기꾼.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메이도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지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어떤 금융가였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은 지금 나스닥 거래소 회장을 3년 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 회장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거래소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22세의 월스트리트에서 자기 이름을 딴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메이도프 투자증권이 잘 돌아갔다 그래요. 투자 운용사가 잘 돌아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뒤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에 막 100%, 200% 이렇게 보장 안 합니다. 적절한 정도로 줘요. 10%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줘요? 예,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이사장급에 하는 사람이 거기 총책임자로 있고 회장으로 있고 이게 한 10년 이상 반복이 되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로 높았냐면 금융회사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금융회사들이. 기관 돈이 들어옵니다. 은행들이 돈을 넣어요. 운용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돌아간 거죠? 실제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 줬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금은 계속 까지고 있었는데 원금은 계속 까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는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제도권 회사로 보였던 게 이 사기의 굉장히 특징이고 그래서 거의 이 긴 시간 동안 안 걸리고 버텼죠. 그래서 이 메이도프 아저씨 개인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개인 요트는 너무 당연하게 있고요. 초와 저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다 누렸다. 사실은 이렇게 명망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금융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젠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젠가가 무너지려면 누군가 빼야 됩니다. 누군가 빼야 젠가가 무너지는데 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8년에 그렇죠. 말하자마자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미국의 뉴욕 증시는 9.11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공황 상태입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다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주가지수가 뭐 완전히 폭락을 하던데. 자, 그럼 이 메이도프 펀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마이너스를 봤다고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다 돈을 빼고 있어요. 메이도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을 빼면 우리의 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안 빼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10% 20% 주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줍니다. 한 0에서 1% 뭐 이렇게. 잘 방어했다. 죄송합니다. 방어 정도 했다. 뭐 1% 마이너스를 못 가요. 이 사람의 실수인데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 금융회사들은 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회사들이 보면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뭐에 투자를 하면은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저 거대한 규모의 돈이 커다란 손해 없이 저렇게 완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돼 봅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지금 다 담았더라도 저 정도의 규모의 포트폴리오가 저런 수익률을 보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레포트를 내요. 그게 낸 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니까 1명, 2명 돈을 뺍니다. 1명, 2명 돈을 뺀다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다 같이 어르르 뛰어들어서 내 돈 내놔가 되는 거고 그 순간 돈이 없죠. 문을 닫는 거죠. 마치 뱅크런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월가의 거물 메이도프라는 사람에게 유명 인사들은 물론 난다 긴다 하는 금융기관까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사기 피해는 뉴욕 월가를 넘어서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수억 달러를 날리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상류층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큰 손들을 유혹했고 연 8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의 20년 사기 행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꺼번에 70억 달러의 환매 요청이 몰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메이도프가 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에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마지막 지시가 뭐였냐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줍니다. 많이 줘요. 어차피 추징돼요. 어차피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쫙 뿌려요. 그리고 감옥 갑니다.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그 돈을 회복시켜줘도 시원찮은데 그거 성과급 주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건 반성을 안 했습니다. 반성. 이 메이도프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돈을 벌어다 줬다. 벌어줬다? 네. 앞에 사람들은 10%씩 너희 10몇 년 받았잖아. 그쵸. 받을 때는 다 좋아하고 왜 이제는 나한테 손가락질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또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살 날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는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네요. 근데 미국이었습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여러 개의 범죄를 지면 막 더하잖아요. 수백 년 형이 나오죠. 네, 메이도프가 저지른 범죄를 갖고 와 보더니 더해서 150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100년이건 무기징역을 한 150년이건 건데. 무기징역이랑 똑같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구명 활동을 하고 나는 나와야 된다. 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랬다가 작년이죠. 2021년 4월에 82세의 나이로 결국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Mr. Madoff, do you have anything to say? Mr. Madoff, say something to your victim. 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부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1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네, 숫자로나 규모로나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8천까지 더 하려면 많으니까 가지고 진짜 죽어가지도 못해. 거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예요.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해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사망 진단서에 중국 공안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 너무 피해가 크니까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깃한 귀를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횡령도 사기거든요. 그렇죠. 기업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거예요. 기업 돈이란 거는 뭐 그냥 법인 돈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 누군가의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 유리한 대로 쓴 게 횡령이에요. 횡령 액수는 막 500억이고 1,500억이 이렇습니다. 이건 대놓고 돈을 띄어먹은 사기입니다. 저도 횡령 사건을 얘기를 할 건데 2020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발생한 횡령 범죄가 6만 건. 6만 건이고 횡령의 총액은 다 모으면 2조 7천억 원이래요. 이 2조 7천억 원 중에 회수 금액이 1,312억 원에 불과합니다. 5%가 안 된대요. 횡령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간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보내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불본이라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였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부인이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시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판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옥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에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예,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지.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예.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 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 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 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막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 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저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일 교수님은 어떤 범죄가 가장 악질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범죄를 보아왔는데요. 악질 범죄가 아닌 경우를 못 봤어요. 다 악질 범죄죠. 다 악질 범죄. 다 악질 범죄예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범죄까지 피해자들한테는 모든 게 다 악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그러면 이미 너무나 많은 이미 홍보도 되고 있고 많은 방송에서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영화도 엄청 나오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피해 금액이 밝혀진 것만 2조 7천억이에요. 2조요? 네,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년간 2조. 2020년 한 해만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인된 것만. 기업이네요, 기업.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턴 매년 최대 기록을 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해서 4만 4천여 건. 하루 121명, 12분마다 1명이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SNS들의 메신저가 막 시작될 때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한 3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달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학교 동창이었었는데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야, 내가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 무슨 30만 원이 새벽에 갑자기 어딨냐라고 답변을 제가 보냈어요. 누르는 순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놈을 체포해야 되겠다. 감히 나를 아니,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아니요, 계정 메신저로 온 거죠. 그게 해킹이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범죄자들이 오랫동안 쓰지 않는 사람 것을 찾아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 걸로 전송이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거의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잘 안 쓰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구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이런 피해액이 7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가 지금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막 선거가 끝나서 막 어수선하잖아요. 피싱 범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사칭형인데 귀하의 통장과 전화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로 시작하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 끊지 마세요라는 소리 들으면 그 순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줘. 요즘 진화한 거는 그 영상통화합니다. 영상통화. 그럼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는데 검사실을 만들어놨어요. 무대 세트장이에요. 무대 드라마 세트장처럼. 진짜 제가 가봤던 검사실이에요. 얘는 이 범죄자들이 잡혀갔을 때 본 장면을 만들어놓고 자기 취조 받으면서 기억을 다 가장 잘 만든 경험이 녹아있는 장소네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는 거지. 저렇게 해놓으면 검사실이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치밀해졌어요. 근데 이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속을 수가 있겠나 싶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사칭 같은 거야 많이 우리가 봤죠. 택배가 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전 시킨 적도 없는데 설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죠. 예,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보낸 게 없는데 뭐가 오지? 맞아요. 누를 뻔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신종수법은 대포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박스를 그냥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택배 박스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 아니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일용입니다. 전화번호는요? 거기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계속 불러주고 있어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웹페이지 같은 거 이제 접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염시키는 메신저로 날라오는 이것을 누르는 순간에 이 전화기는 이미 범인의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링크 누르는 순간? 네,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컨트롤을 범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차 싶어서 112에 전화를 걸면 범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렀다라고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전화기를 끄거나 놓고 다른 사람 걸 써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도 다른 사람 걸 써야 되지. 나도 모르게 실수했구나라고 112에 걸면 그 경찰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112를 눌렀기 때문에. 근데 그 경찰은 범인입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이 씨에게 접근했던 남성이 보낸 대출 상품 링크를 클릭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깔렸습니다.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죠? 확인해 보십시오. 금감원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다만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셔야 하십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정말 범죄 단체예요. 그냥 단체. 그 운영 장소가 주로 뭐 중국, 베트남, 뭐 태국 이렇게 그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체 범죄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책 밑으로 수직적인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겁니다. 직접 통화하는 콜센터가 있고요. 통장 모집책, 이제 범행에 쓰일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인출하는 인출책. 그렇게 해서 수거한 돈을 환전해서 또 외국에 있는 총책한테 보내는 환전책. 정말 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돼 있구나. 근데 저는 그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출책에 고등학교 학생들 고액의 알바를 제안을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어디 좀 옮겨줘라고 하는 심부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건돼서 전과자가 되는 게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찰학 연구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그 10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해요. 용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일당 5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등교도 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기를 든 채 아파트 다용도실에 들어오더니 세탁기 안에서 봉지에 든 현금 5천만 원을 꺼냅니다. 지난 1월 강원 춘천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엄벌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에 좀 사회생활 경력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흔적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본인의 무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네. 심지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초기부터 구속 수사해요. 구속을 해야지 그 윗선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거예요. 훈방을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전문분들 훈방을 못 해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공범이에요. 공범에 들어가. 무조건 공범이에요. 네. 통장을 빌려주거나 인출해서 옮겨주는 건 무조건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카드로 돈 좀 인출해 줘라는 부탁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 너 5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죠 해외에 있다는 윗선들이 이렇게 좀 잡힌 속 시원한 이런 사례들은 물론 있죠.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인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럼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죄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그렇지.